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부산에서 연일 하루 1,900명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재택치료자가 16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라는데요. 재택치료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재택치료 체계가 바뀐다 하네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1,900명대 감염자, 2,000명 넘는 것도 예사고요.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먼저 진단해 볼까요? 예, 이제 숫자가 2,000명 육박하는 1,900명까지 이제 숫자가 치솟았습니다. 네네. 아마 2,000명은 어쩌면 오늘 당장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각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단체로 계시는 곳이 주로 단체 그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네. 사상구 병원에서는 5일날 한 명이 유증상된 이후에 26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고요. 부산진구 요양병원에서도 46명, 해운대구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16명 등 집단 생활하는 병원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중인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52명이고요. 네. 11,052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지금 현재는 좀 줄어서 11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5%, 일반 병상은 61% 정도 사용 중이고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관계로 계속 69.9%, 70%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일 7일 기준으로 부산 지역 내 126곳의 그 학교가 네. 감염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부산의 감염자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95.8%라면서요? 네. 이거는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이제 오미크론이 완전히 대세가 된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결국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산이 현실화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역당국도 오미크론의 맞춤형의 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니까 코로나19 진단검사 대비 확진 비율을 의미하는 양성률, 요거 집계 기준을 바꾸면서 이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건 뭡니까? 예, 그냥 단순한 수치의 계산 방법에 따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걱정이 되시는 의심 환자들이 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한 명이 2번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PCR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선별 검사를 하듯 여러 번 검사를 할 때도 한 사람 기준으로 2번 하든 3번 하든 한 건으로 잡히는데 네. 이걸 사람 건수가 아닌 검사 건수로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선별진료소의 검사 건수도 수기로 일일 집계를 했는데 네네. 이걸 시스템으로 통해서 자동 집계를 바꾸면서 결국 검사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치 양성률 수치가 감소하는 것처럼 숫자상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일 기준으로 26%였던 것이 양성률이 다시 숫자를 계산했더니 13.5%로 10% 이상 떨어진 이유가 예. 검사 숫자를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라 숫자나 이런 개수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으로는 좀 수기로 계산했다는 부분이 좀 보완됐다라는 것도 약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몇 번을 받느냐가 분모가 된 그 사람이 그렇죠. 분모가 된 게 아니라 검사 건수가 검사 건수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나 보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지금 다 확산되어 있으니까 코로나19 방역 재택 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많은 변화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확진자 조사와 격리 방식을 바꾸는데요. 자기 기입식으로 확진자 조사서를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가 스스로 접촉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기입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가 격리 앱을 폐지하고 격리 제도를 대폭 간소화해서 공동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이거나 또는 3차 접종 완료자 이런 분들은 네네.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동격리자일 경우에도 병원 진료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은 허용을 하고요. 60세 이상의 집중관리군에서만 치료 키트를 지급하고 네네. 그다음에 동거 가족의 필수 외출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기존에는 생필품 지급을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줬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간소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격리자와 그 확진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 맞게 좀 그 지급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런 업무에 투입된 수많은 인력들은 보건소나 재택치료 등 방역에 관련된 업무로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한 이후에 14일에서 90일까지가 이제 접종자로 분류가 되고 90일이 네. 넘어서면 이제 미접종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3차 접종은 무조건 이제 접종한 걸로 보고, 그죠? 그렇죠. 예, 이 점을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 요것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정리해드리면 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의 대상인 5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자분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외의 분들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그 지금 집중관리자군에서는 건강 모니터링과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그 지급을 지금 했는데 이것도 네네. 집중관리군에만 이제는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일반관리군은 본인이 이제 지내다가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개인 의원에서 주로 하게 되고 혹 만약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면 우리가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통해서 응대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그 확진자한테 다 지급되는 부분들을 집중 관리되는 그러니까 지금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으로만 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체온계나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가 그 일반 관리 팀 분들은 직접 본인이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체온계도 본인이 사고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일반 관리군에서도 최소한의 것들을 좀 지급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자나 지원의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피치 못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또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관리분 재택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격리를 한다는 건데 이분들이 잠깐 나가서 뭐 이게 자가격리 앱도 없고 그래서 잠깐 나가서 뭐 체온계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 요거 측정하는 것도 뭐 살 수 있는 거고 약도 좀 살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격리라는 이유 자체가 많이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인 게 네. 이게 일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일반 의원에서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그 처방을 받고 난 뒤에 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냅니다. 예. 그럼 약국에 있는 약을 결국 같이 거주하시는 분이 또는 보호자가 타서 갖다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자신들의 어떤 그 GPS를 활용한 기존의 관리 앱을 쓰지 않고 자가 관리 위주로만 바뀐다면 밀접한 아주 섬세한 그 자가 격리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실종될 수밖에 없고 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재원과 인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역시도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GPS 모니터링도 그만큼 인력이 투입돼야지 관리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GPS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은 완전히 폐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관리군에 속하면은 사실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집에서 치료하다가 처음에 나는 별 증상이 없었는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반 관리군이 이제 스스로 관리하다가 만약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하면 동네 병의원이나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대면으로 전화나 이런 통화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적절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약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치료 처방받지는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 예. 일반적인 뭐 해열 진통제라든지 증상에 맞춰서 처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관련돼 있는 그 약국으로 처방전이 발생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원칙으로 하고요. 혼자 사시는 분은 지역 각 보건소에서 약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저녁 시간이 만약에 불편한다면 네, 네.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자가치료 그 응급 핫라인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핫라인을 통해서 소방서 의료기관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핫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필요하면 구급차 등으로 병원이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팍스로비드 말씀하셔가지고 팍스로비드를 치료받는 거는 어떻게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팍스로비드는 결국은 일반 관리군에서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하. 그 상태에서 병의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판단하에서 팍스로비드가 처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막연하게 일반적인 증상이 조금 심하다고 해서 팍스로비드가 처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 그 코로나19 전담 의원에 지금 호흡기 전담 치료 병원에만 지금 팍스로비드가 재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병원에 치료될 정도의 수준에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얘기를 쭉 이렇게 여쭤보다 보니까 다시 처음 시작 원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뭐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른다 아닙니까?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때 그 치료약 같은 거를 먹는 거는 괜찮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지금의 경우가 더 지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10만 명대가 되는 그때가 만약에 온다면 네, 네. 아마 지금의 어떤 그 유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그 기준이 정말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감기와 거의 구분가지 않는 예, 어쩌면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험군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증상이 있으면 어쨌든 그 선별진료소나 또는 보건소 또는 의원에서 검사를 좀 받았으면 부탁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증상이 아주 가볍고 그리고 가벼운 감기 증상일 경우까지도 모든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점점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지금의 일반 관리군이 결국 감기 치료제 정도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 검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치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네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사실 뭐 일반 관리군은 거의 일반 감기 몸살에 준해서 치료를 받고 거죠. 단지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관리를 받는다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